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가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은 북한이 요구해온 종전선언도 논의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FTA 개정 협정문에도 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5%에 이르는 고율 관세가 골자인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에서 한국 자동차를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귀경 차량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상행선이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체는 내일 새벽에야 완전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을 모아서는 사기 어려운 수준으로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 반면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이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벌 총수 가족묘를 회사 돈으로 관리하는 관행이 수십 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묘역터를 직원 명의로 사고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등 법 위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곧 열릴 것이며 매우 짧은 시일 내에 시기와 장소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두 정상은 또 북한이 요구해온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지선 기자입니다. 북미 대화를 중재하기 위해 넉 달 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 문 대통령은 먼저 평양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남북 간에 좋은 합의를 이루었고 또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도 진전된 합의가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식화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전해달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조기에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비핵화 과정을 조속히 끝내고 싶다라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관계에 많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그 자리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했습니다. We'll be having a second summit with Chairman Kim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Secretary of State will be dealing with that subject.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형식과 장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북한과 상당한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I see tremendous enthusiasm on behalf of Chairman Kim toward making a deal, and I think that that's something that's very good. 1시간 25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남북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예고되면서 비핵화 협상은 일단 동력을 찾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대가로 요구해온 상응 조치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공개되지 않아 이를 두고 북미 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한미 두 정상의 발표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는 점입니다. 꽉 막혀있던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이 전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뭔가 긍정적인 역할을 크게 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허효진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대북 제재를 유지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언급하며 지원 의사까지 밝힌 대목에서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I really believe North Korea has tremendous economic potential, and I believe that Chairman Kim and the people of North Korea want to see that potential arrived at, and we will help them to that end. 특히 양 정상이 종전선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한 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북한의 초기 비핵화 조치는 동창리 엔진 실험장의 폐기, 그리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른 영변 핵시설 폐기입니다. 비공개 메시지에는 이런 핵시설 폐기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핵물질 신고와 핵무기 폐기와 관련한 초기 조치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ICBM, 탄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부분을 상당히 수용하는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다. 검증과 사찰을 위해서 IAEA와 그다음 미국을 포함한 국제 검증단들이 어떤 방식으로 북한의 사찰 검증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의 주장대로 핵 리스트를 먼저 제출하지 않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이행할 수 있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미국의 수용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제 북한의 메시지에 따른 상응 조치를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허유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청와대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북미 간 대화의 불씨가 어렵게 다시 살아난 만큼 비핵화나 종전선언 협상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때까지는 최대한 입조심을 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기현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청와대는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식 브리핑은 모두 13문장이나 됐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나 대북 제재의 성격 등 핵심 내용은 대부분 비껴갔습니다. 북한이 강력히 주장하는 미국 측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수준으로 언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김 위원장이 내린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 견인해 나가기 위해 미국 쪽의 상응 조치를 포함한 협조 방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 동력을 가까스로 되찾고 있는 북미 관계를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심지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됐다거나 어려웠다 등 일반적인 평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과 홍보에 주력했던 과거 다른 정상회담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모습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협상의 전환 가능성이 보이는 대단히 중요하고 결정적 국면이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또 논의된 내용의 공개 범위 역시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각 모레 새벽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합니다. 조용한 대화 촉진자 역할을 자임한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대북 제재의 성격에 관한 구체적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청와대가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이 활발히 진행되면 비핵화나 종전선언의 구체적 일정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안에 남북미가 서울이나 판문점 등지에서 종전선언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박경호 기자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구체적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향방을 결정하게 되는 만큼 어디서 열리느냐를 놓고도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워싱턴, 북한 입장에서는 평양을 선호하지만 판문점이나 제3의 장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2차 회담 장소가 싱가포르는 아닐 거라고 밝혔습니다. It will be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t will be similar to the format we had before, most likely a different location. 미국은 11월 6일 중간선거를,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2차 북미 정상회담은 10월 중에 열리지 않겠느냐는 분석입니다. 북미 양자 간 실무 협상이 잘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조만간 유엔에서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가 있는 빈에서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만납니다. 이 같은 투트랙 협상에 폼페이오 장관의 추가 방북이 성사된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은 물론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구체적 일정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아직 종전선언 장소는 물론 누가 참여할 것인가도 확정이 안 됐지만 현재로선 남북미 3자가 한반도 내에 모여 하는 방안, 북미와 남북이 워싱턴이나 서울에서 연쇄적으로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이용호 외무상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서 곧 뉴욕에 도착합니다. 협상 파트너인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곧바로 만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우 특파원, 이용호 외무상이 오늘 오후에 베이징을 출발했으니까 아직 도착할 시간은 안 된 것 같은데요. 언제쯤 도착합니까? 네, 북한 리용호 외무상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 20분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29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나흘 앞두고 뉴욕에 도착하는 것인데요. 리 외무상이 뉴욕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베이징 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베이징에 도착한 리 외무상은 출국 전까지 중국 측에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 외무상의 뉴욕 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만날지 여부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미 3차 남북 정상회담 직후 리 외무상에게 뉴욕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아직 북한이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의사를 밝힌 만큼 북미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평양 방문, 나아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간과 장소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영호 외무상이 오는 29일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던데요. 아무래도 연설 내용이 예년과는 좀 달라지겠죠.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까지 핵무력 과시와 미국 비난에만 몰두했던 북한의 연설 내용이 얼마나 달라질지 관심인데요. 북한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 북한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는 과거와 전혀 다른 내용의 연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시험으로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유엔 총회에 계속 참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양자회담 등 외교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일본, 러시아 등 비핵화 관련 국가의 만남은 물론 구테르스 유엔 총장, 유럽 국가 등과의 접촉으로 다자외교에도 적극 나설지 주목됩니다. 미국이 비핵화 완성 때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완고한 입장인 만큼 대북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의 측면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오늘자 노동신문 사설에서 적대 세력의 제재 봉쇄에 맞서자고 주민들을 독려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두 정상은 FTA 개정 협정문에도 서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의 경제협력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상품이 한국에 수출되는 기회를 더 확대할 것이다라면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소송 악용 제한과 섬유 원산지 기준 완화 등을 얻어냈지만 픽업트럭 관세 철폐 유예 등 자동차 분야에서는 양보를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정이 마무리됐다고는 하지만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서 낙관하기에는 이릅니다. 당장 미국 통상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인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가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 문 대통령도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해서 면제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황정호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에서 한국자동차 제외를 요청하면서 두 가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우선 한국자동차 업체가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어서 미국 노동자 고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대미 무역 흑자 폭이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25%나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의 요건인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걸 내세운 겁니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요청에 곧바로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미국이 멕시코와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서 쿼터제를 꺼내든 점도 고율 관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멕시코에게 고관세보다는 쿼터를 부과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 자동차 업체들도 고관세보다는 그나마 좀 나은 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이번 한미 FTA 재협상에서 미국에게 자동차 분야를 양보한 게 232조 제외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 미측 우려가 반영된 만큼 이를 근거로 자동차 232조 면제를 확보하는 데 모든 통상 영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는 84만 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이제 내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았다가 슬슬 집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늘면서 오늘 오후 내내 귀경길 도로 정체가 극심했는데요. 서울 요금소 연결해서 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황경주 기자, 계속 길이 많이 막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나요?
네, 오후 5시쯤 절정에 달했던 정체가 지금은 아주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량이 평소 주말보다 많습니다. 밤이 늦었지만 이제 겨우 서울에 도착해서 이곳 요금소를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도 아직은 꽉 막히는 상황입니다. 이 화면에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분기점 모습입니다. 이 오른쪽이 서울 방향인데 아까보다는 조금 풀렸지만 여전히 차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입니다. 오른쪽 서울 방향 보시면 차량이 꽉 차서 마치 주차장 같은 모습입니다. 영동고속도로 호법분기점입니다. 오른쪽 강릉 방향에 비해 왼쪽 서울 방향에 차량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출발해도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20분, 광주에서 서울은 5시간 10분, 강릉에서 서울은 3시간 반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새벽 3, 4시는 돼야 정체가 모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내일도 서울 방향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 오전 9시쯤 정체가 시작돼 오후 3, 4시쯤 절정에 달했다가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연휴에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셨을 텐데요. 부동산도 빠지지 않는 주제였을 듯합니다. 특히 최근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제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은 정말 꿈 같은 얘기가 돼버렸다는 자조 섞인 한탄도 나옵니다. 일터가 있는 서울에서 살고 싶은 직장인들의 이야기를 오규정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김포에 사는 최석병 씨의 하루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시작됩니다. 서울 직장에 8시까지 출근하려면 6시 반에는 집을 나서야 합니다. 4년 전세살이 끝에 지난해 이곳 김포에 집을 샀습니다. 내 집이란 안정감은 생겼지만 대신 출퇴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어떨 때는 1시간, 1시간 반, 최대 2시간까지 사고나 눈이 쌓였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많이 막혀있는 때도 있습니다. 시내 버스에서 내린 뒤 또다시 5분을 걸어가 셔틀버스를 탑니다. 집을 나서 회사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40분. 날씨라도 굳으면 1시간은 훌쩍 넘어가기 일쑤. 하루 출퇴근에 쓰는 시간이 평균 2시간이 넘습니다. 회사 가깝게 옮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최 씨에게 서울 이사는 이제 언감생심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차이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월급을 모아서 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대적인 좀 박탈감? 서울에서 전셋집에 살고 있는 결혼 4년차 직장인 이수연 씨. 집을 알아보러 동네 공인중개업소를 찾았습니다. 그럼 지금 1층 아닌 층은 한 8억 5천 원 최소? 매물 자체가 없고 지금 부엌도 매물이 없어요, 지금. 꼬박 3년 동안 월급 절반을 저축해왔지만 집값 오르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2월에 이제 집 보러 왔을 때랑 지금 비교하니까 또 한 1억 2천 정도가 또 올랐더라고요. 이런저런 대책들을 많이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떨어지기는커녕 주춤도 아니고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서울에선 집을 사기는 힘들어져 버렸다는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채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야말로 더 세금을 많이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집 한 채 살까 말까 모든 사람이 너무 많은데. 서울에서 내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 무주택자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규정입니다. 네, 집값 상승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 집 없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투자 설명회가 성황인데 이 역시도 서울로만 몰리는 실정입니다. 지방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 한 건물의 분양 홍보관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1층에 준비된 좌석은 일찌감치 모두 찼습니다. 분양사는 지금이 투자 적기라며 청약을 적극 권유합니다. 중요한 정보를 놓칠세라 참석자들은 연신 사진을 찍습니다. 설명회가 끝나자마자 청약이 시작되고 곧바로 긴 줄이 생깁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투자 설명회마다 이렇게 예비 투자자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지방은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충남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지난 3월에 입주가 시작됐지만 1,600세대 가운데 200여 세대가 여전히 집주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집값은 분양가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떨어졌고 간혹 보이던 이른바 갭 투자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몇 천만 원 정도로 한 3, 4천만 원으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예 그런 분들은 아예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경기는 안 좋은데 분양 물량까지 몰리면서 현재 미분양 관리 지역은 전국에서 24곳입니다. 섣불리 투자했다 마이너스 분양가로 손해를 보고 대출 부담만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변동성이 커지는 장소에서는 이제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고 사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변 말만 너무 믿고 급하게 투자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이런 심정으로. 올 들어 서울 집값은 5.6% 오른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집값은 2.1%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은 서울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다들 부동산에 대한 걱정이 크실 텐데요. 언제쯤이나 서민들이 주거 문제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지요. 경제부 김나나 기자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앞에서 봤지만 서울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 사이에 급등을 하면서 요새 말로는 넘사벽이라고 하나요? 이런 수준까지 됐습니다. 이제는 월급 모아서 집을 산다? 이런 얘기는 정말 유연하게 느껴지네요. 네, 한국감정원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분석해봤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7억 원이 넘었습니다. 네. 7억 238만 원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4,200만 원 넘게 오른 것입니다. 이 말이 7억 원이지 평범한 사람들이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서울에 집을 산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순수하게 자기 돈만으로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다들 은행의 힘을 많이 빌릴 텐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일지 궁금합니다. 서울 시내 주요 아파트 단지 몇 곳을 추려서 등기부 등본 분석해 보셨다고요? 네, 부동산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 각 지역의 대표 아파트 5개 단지를 분석해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했습니다. 서울 강남 마포 노원에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를 한정해서 100채 정도씩을 들여다봤는데요. 등기부 등본상 은행 대출이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46.2%였습니다. 53.8%는 대출이 없고요. 물론 대출이 없더라도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이른바 갭 투자일 수는 있습니다. 네. 평균 대출액은 4억 400만 원, 집값의 41% 정도를 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니까 실제로 대출을 상당히 받긴 받았네요. 그럼 그 5단지의 최근 거래 동향은 어떤가요? 네, 최근 3년간 주인이 바뀐 아파트는 넉 채 가운데 한 채꼴이었습니다. 거래 시기를 나눠서도 분석을 해봤는데요. 지난해 파리 대책 이후로 거래량이 급감했는데 이 부동산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좀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집값 급등을 보면 실제 거래는 적고 호가는 뛰곤 했는데 이런 모습들도 뒷받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9.13 대책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계속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요. 내용을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투기 수요 억제하겠다, 또 주택 신규 물량 늘리겠다, 이렇게요. 네,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세금이나 대출 규제도 그렇지만 이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서울에서 아주 가깝다는 3기 신도시 계획 그리고 택지 개발 계획에 쏠리고 있습니다. 공공임대 비율도 크게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월급 모아서 서울에서 집 사기는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비싼 집 가격 더 오르지 않게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고 급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도 구색 맞추기 식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바로 저 집에 살고 싶다. 직장 다니기에도 또 아이 키우기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양과 질을 함께 봐야 한다는 거고요. 또 이번 공급 계획들이 또 다른 투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끝으로 가장 궁금한 거 여쭤보고 싶네요. 연휴 전에 부동산 대책들이 줄줄 나왔는데 이제 연휴 끝나고 나면 슬슬 시장 반응이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부는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오르면 더 강한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에서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관망세를 지나서 집값이 제대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이 얼마나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김나나 기자 고맙습니다. 재벌 기업들이 창업주 묘역을 회사 돈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연속보도 형식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 한진그룹에 이어서 오늘은 현대와 효성그룹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와 효성도 역시 창업주 개인 묘지를 회사 돈과 인력을 동원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못된 짓은 빨리 배운다더니 옛말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현대 정주영 전 명예회장 등이 잠든 가족 묘역입니다. 면적만 6만 제곱미터. 형제들은 갈라섰지만 묘역 땅은 공동 소유입니다. 현대 농장이라고 우리는 다 불러서 여기인데 이게 그 산소고 그런데 현대 농장으로 우리는 다 하고 이제 못 들어가요. 뭐 감사합니다. 묘역 전체가 철제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입구는 CCTV와 함께 철문이 굳게 막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한테서 이제 대금 받으신 거잖아요. 네. 혹시 대금은 얼마 정도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다 틀리죠. 어떤 작업에 대해서 틀리고 다 틀려요. 관리인과 어렵게 통화가 됐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집은 가다도 있기 때문에 컨스트럭션하는 거라 뭐 저는 못해 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 관리인도 현대차가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했고 급여도 현대차가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 포함 묘역 관리비만 한 해 수천만 원인데 20년 가까이 회사 돈이 나갔습니다. 이제 뭐 관리하고 이제 사람이 와서 또 하고 나는 것 같아요. 이제 용역회사 같은 데 가서 혼자는 못하시죠. 현대차는 관련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정몽구 회장 측이 직접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자동차 그룹에서 용역회사한테 들비용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제 8월서부터는 회장님이 직접 계산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곳은 효성 조성래 회장 부친 조홍재 전 회장의 묘역입니다. 묘역 아래 고급스런 한옥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취재를 위해 접근해봤지만 초입부터 철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오래됐어요. 저는 이게 수립을 맡은 지가. 안에 들어가면 뭐 있어요? 한옥을 지은 게 있는데 사장이겠지? 묘역 땅은 조성래 회장 일가 소유. 하지만 한옥 건물은 그룹 지주사인 주식회사 효성 소유입니다. 건물 조감도를 보니 휴게실과 기사 대기실이 따로 있는데 전시실로 돼 있는 공간 3곳이 눈에 띕니다. 조성래 회장이 부친을 위해 기념관을 만든 겁니다. 하지만 관련 비용은 효성이 부담했습니다. 효성은 기념관 건축 직후부터 해외 바이어 등 외빈 접대를 위한 영빈관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용인관계를 하려고 그런 거 서비스는 것 같아요. 중앙회장님이 가서 뭐 하실 때 외국 가요, 외국 손님부터 가서. 끊이지 않는 재벌들의 기업 사유화 문제,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와 허술한 규제가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감사도 있고 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때가 됐다고 생각이 돼요. 상식을 벗어난 재벌들의 황제 경영, 조상 묘역을 돌보는 가족의 일상생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이렇게 재벌들이 가족 묘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회사 돈과 인력을 마음대로 쓰는 게 문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호화스러운 가족 묘역을 만들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여러 가지 불법과 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예빈 기자입니다. 시골 마을을 지나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 대형 묘비와 함께 묘역이 조성돼 있습니다. 묘비에 적힌 후손들. 오리온 담철곤 회장의 이름이 확인됩니다. 역시 묘역 관리엔 직원들이 동원됐습니다. 묘역 땅의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소유주는 류모 씨, 오리온 비서실 출신 직원입니다. 지금은 오리온의 한 지방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혹시 계시나요? 혹시 언제쯤 들어오시나요? 담회장 측은 지역 거주자만 땅 구입이 가능해 직원 명의로 샀다는 입장. 부동산 실명법 위반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묘역과 주차장의 땅의 원래 용도는 농사를 짓는 밭입니다. 농지법 위반으로 청도군청에 적발됐습니다. 오리온 측은 원상 복구 명령을 받은 뒤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이곳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묘역은 그대로 이행강제금만 내며 버티자 청도군청이 강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신고나 허가나 이런 걸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됐어요. 우한 조치는 준비 중입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한화 김승현 회장의 선친 묘역. 진입로를 따라 비석을 지나면 묘역으로 이어지고 사당도 따로 지어져 있습니다. 관리인은 묘역 앞 마을의 전직 이장. 한화의 지원으로 묘역 관리는 주로 마을 주민들이 맡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보내주던 물건을 가져서 일반에 놨다가 주민들 나눠주고 케이크 커피 연결 때 편집이 박스 하나씩. 묘역 땅의 등기부를 보니 소유주는 김 회장 일가. 그런데 필지한 곳이 농사를 짓는 밭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묘역 입구, 바닥벽돌로 포장된 곳입니다. 농지법 위반이죠. 농지 같은 경우는 잘 목적성을 하려면 검에서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돼요. 김승영 회장 측은 묘역 관리 비용은 모두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토지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관청의 행정 절차를 따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양혜빈입니다. 우리 사회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난 입법 공백 문제를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두 번째로 데이트 폭력 처벌 문제입니다. 부부도 아니지만 남도 아닌 연인 사이에 벌어지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요? 현재로선 뾰족한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 실태를 윤보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찾아오는 건 공포였습니다. 무작정 집에 들이닥친 그날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다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주차장에서 만난 그의 손엔 흉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가 많이 나 보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피해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도대체 무얼 한 걸까요? 왜 풀어준 걸까요? 경찰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들이 부부였다면 경찰은 아마 둘을 분리했을 겁니다. 가정폭력 처벌법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수사를 받고 피해자는 분리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폭행을 하는 경우라면 즉시 긴급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는 곳에서 쫓아내거나 여자에게 100m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두 사람은 법적 부부가 아니어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부부처럼 친밀한 관계, 언제든지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이 모든 게 가정폭력과 양상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일반 폭행 사건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바로 이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엔 데이트 폭력 관련 법안이 7건 발의돼 있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해 보호하고 구급대원 등에게 신고 의무를 지우는 등의 내용입니다. 경범죄로 취급되는 스토킹을 징역형으로 처벌하자는 안도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국회가 오랫동안 검토만 하고 있는 이른바 사골 법안입니다. 15대 국회, 16대, 17대, 18대, 19대, 지금이 20대잖아요. 그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이 매 대에 계속적으로 법안 발의가 이루어졌었어요.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만 10,000명, 스토킹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400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삼성과 함께 무노조 경영의 대명사였던 포스코에 지난주 노동조합이 설립됐습니다. 그러자 포스코 측이 직원 단체 카톡방 동향을 감시하고 또 다른 노조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구경하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인 새노조가 세워지면서 포스코의 50년 사실상의 무노조 경영은 깨졌습니다. 무노조란 노동조합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생기지 않도록 회사는 그 어떤 대가나 비용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무노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포스코가 노사문화그룹이라는 별도 조직을 통해 이들 새노조를 무력화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공개된 대책회의 문건에 따르면 새노조를 노사를 공멸로 이끌 강성노조로 규정하고 부정적인 논리를 전파할 역할을 임원에게 부여했습니다. 노조의 부정적인 사내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직원 단체 카톡방을 감시해 대응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나아가 9명뿐인 기존 노조를 단체 교섭권을 가진 노조로 키우기 위해 카드와 활동비, 전임 지원까지 검토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최고 경영진까지 관여한 불법 부당노동행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삼성의 노조 와해 전략에 비견할 포스코의 또 다른 노조 와해 전략이 아닐 수 없음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공개된 문건은 노무협력실의 회의 자료와 메모들로 새노조 측이 추석 전날인 23일 이들 대책회의 현장에서 입수한 겁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일상 업무상 필요한 내용과 정보 수집 차원에서 확보한 자료들로 노조와해와 상관없으며 문서를 뺏어간 사람들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화입니다. 부부가 헤어진다고 부모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닐 텐데 이를 잊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아이를 한쪽에 맡겨놓고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혼 뒤 홀로 아이를 키우는 28살 정모 씨. 5년째 양육비와 전쟁 중입니다. 전 남편이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 지쳐버렸어요. 근데 뭔가를 또 시도하려고 해도 이건 또 얼마나 걸릴까? 얼마나 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법원에서 전 남편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하는 감치 결정도 받아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니까 감치가 이제 무효가 된 거죠. 경찰 측에서는 자기 권한이 없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고의로 병원에 입원하면 방법이 없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 집행률은 11%에 불과합니다. 감치 집행 유효 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그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이행명령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2, 3년 정도 또 걸리게 되는 거죠. 양육비 실랑이 끝에 이혼한 배우자 월급을 압류한 장모 씨는 2달 만에 다시 빈손이 됐습니다. 아이 아빠가 회사를 그만둔 겁니다. 계좌 개설 안 하고 본인 명의 핸드폰도 안 쓰고 본인 명의 카드도 안 쓰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양육비 지급 판결이 나도 실제 받아낸 경우는 고작 32%. 이러다 보니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부모들의 얼굴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생겼습니다. 어제만 해도 20건이 접수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사이트가 그냥 운영돼야죠. 오는 28일부터 양육비 긴급 지원 대상자의 경우 사전 동의가 없어도 상대방 재산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숨기는 경우에는 역시 무용지물입니다. 정부는 급기야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세계적인 스타로 도약한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UN 총회에 연설자로 올랐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한데 모인 UN 총회장.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집니다. Today is the start of a new era for young people at United Nations. 곧이어 말쑥한 정장의 청년들이 연단 위에 올라섭니다. 세계적 열풍의 주인공 방탄소년단입니다. Most people thought we were hopeless. And sometimes I just wanted to quit. 무대 위의 활기찬 모습과는 사뭇 다른 진지한 표정.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자신들의 경험과 고민을 진솔하게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젊은이들을 향해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No matter who you are, where you're from, your skin color, your gender identity, just speak yourself.
Find your name and find your voice by speaking yourself. 진심 어린 7분간의 연설에 힘찬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청소년들의 불안과 고민을 대변해 힘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한국 가수 최초로 유엔 총회장 연단에 선 방탄소년단. 데뷔 초부터 청춘들의 멍든 마음을 위로하고 앨범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남다른 선행을 보여왔습니다. 저희로 인해서 그냥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으면 하는 마음에 계속 저희도 이렇게 실천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계 외교 무대의 중심인 유엔에 우뚝 선 방탄소년단은 계속되는 월드 투어를 통해 전 세계 팬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 정릉, 설릉 다 지하철역 이름이기도 한 만큼 많이 불리고 친숙한 곳인데 이곳이 누구의 능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문화재청이 이름만 들어도 왕릉에 묻힌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정릉이 누구 능이야? 정종? 정종? 정약용? 서울 성북구에 있는 정릉은 조선 최초의 왕비 신덕황후의 무덤입니다. 조선시대 예법에 따라 어려운 한자 이름을 붙이다 보니 왕릉의 이름만으로는 무덤의 주인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문화재청이 조선 왕릉 42곳과 원 14곳의 표기법을 알기 쉽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은 무덤의 주인을 괄호 속에 함께 쓰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정릉은 태조비 신덕황후, 선릉은 성종과 정현왕후를 함께 붙였습니다. 왕세자와 세자비 등이 묻힌 원의 경우 효창원은 문효세자, 소령원은 영조생모 숙빈을 같이 표기합니다. 다만 구리 동구릉이나 서울 허닌릉처럼 왕릉이 모여있는 곳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시민 7,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3.7%가 개선된 명칭을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개선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추석 연휴 때부터 우선 개선된 명칭을 적용한 왕릉 설명 소책자를 각 왕릉에 비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화재 안내판이나 홍보자료 등에만 제한적으로 쓰이게 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개선 명칭이 도로 표지판이나 교과서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협조를 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오늘 오후 4시 10분쯤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내 한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나 중국 국적의 33살 진모 씨가 숨졌습니다. 불은 3층짜리 공장 건물과 인접한 다른 공장 건물 등 2,60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CCTV 확인 결과 숨진 진 씨가 인화성 물질로 공장 임시 창고에 불을 지른 뒤 자신의 몸에도 불을 붙였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후 장관들을 부추겨 대통령 직무를 박탈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로드 로젠스타인 미 법무부 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미국 인터넷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거취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일정이 끝나는 오는 27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버려진 반려동물이 51만 7천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가 12만 2천여 마리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미청구액이 3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의원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바일 상품권 미청구액이 304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94억 원가량은 소멸 시효가 끝나 내년부터 사용이나 환불이 불가능해집니다. 집안에서 곰이나 사자와 맞닥뜨리면 얼마나 놀라고 무서울까요? 최근 미국에서는 야생동물이 주택가로 내려와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동물들의 서식지가 줄어든 게 큰 원인인데 따지고 보면 다 인간의 잘못이죠.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곰 한 마리가 뛰쳐나옵니다. 의자와 문짝까지 온통 찢겨나가
차 안은 엉망이 됐습니다. 야생곰은 집안까지 들어와 난장판을 만듭니다. It hit the door hard enough where it swung open. So I grabbed her and I ran around, and when I peeked around the corner, it was walking into the house. 지난 11일 윌리엄 씨는 자신의 집 차고에서 맞닥뜨린 곰과 격투를 벌이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I consider myself lucky, that I wasn't more seriously injured. If this were to happen, I'm glad it happened to me and not my wife or my children. 야생 동물들이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지난 10일 오리건주에서는 주민 한 명이 야생 사자의 습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It was determined she died from an apparent animal attack. Her injuries are indicative of what experts believe to be that of a cougar. 곰, 사자, 악어 같은 야생 동물들의 공격으로 희생되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한 해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보호 정책으로 개체수가 크게 늘어난 데다 대형 산불과 난개발로 살 곳이 줄어든 야생 동물들이 주택가까지 내려오면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